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압박 속에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전면적으로 반박하면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위협을 또 했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에 걸쳐 조작된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간관투쟁을 벌이며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쥘 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 적대 세력들의 새로운 이따위 제재 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비사회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전열이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해곡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이다. 미국이 저들의 땅덩어리가 태양 건너에 있어 무사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버리는 무모한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좌우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다. 1100배라고 하는 표현이 1100, 1100, 이 1100배가 아니고 1000배, 100배 이런 뜻을 줄여서 북한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죠? 네, 굉장히 많이. 그렇다고 어떤 숫자를 특정한다기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라는 걸 좀 과장할 때 북한에서 자주 쓰는 그런 언어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 이야기 전해드리고 자리를 떠났고요. 민경호 기자를 대신해서 SBS의 김영환 논설위원이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북한 정부 성명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저희가 좀 길게 보여드렸어요. 북한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북한의 정부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비중 있게 내보내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제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온 다음에 하루 만에 이제 정부 성명을 발표했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상당히 내용이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더 주목되는 것은 그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 정부 성명이라는 형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의 주체를 공화국 정부로 했다는 건데요. 이게 역대 북한에서 낸 성명 중에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낸 정부 성명이라는 게 1993년 북한이 이제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때 낸 성명이거든요. 그로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겨우 이제 7번째밖에 안 되는 걸 보니까 북한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번에 정부 성명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정부 성명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가소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호세에 납작 엎드리는 나라가 따로 있다. 이번에 미국과 뒷골방 쑥도공론을 벌여놓고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 소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 노선을 더 높이 지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애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길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직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기성 위원, 이 중국과 러시아 겨냥한 얘기가 맞죠? 15대 0으로 이번에 만장일치로 그렇죠.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안에는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동안 계속해서 그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항상 심정적인
아군이다, 우군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 국가들이 거기에 이제 찬성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고립됐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영한 논설위원이 말했다시피 이 성명을 통해서 일단은 짚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가소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 혹은 허세에 납작 엎드린 나라 이런 것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 좀 폄하를 했고요.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신들은 결코 그 핵 무장,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일침을 놓고 얘기를 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한국과 북한의 외교 장관, 외무상이 참석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RF 이 모임에 대해 상당히 언론의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ARF 일정을 거의 다 마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와 봤더니 북한은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이번 ARF 회의는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의 그 거듭된 도발 그리고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고립된 그 외교적 입지를 절감하는 무대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의 참가 시점에서부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안보리 결의 2371호 새 결의에 대한 그 공화국 정부 성명 통해 강경 입장 천명으로 더욱더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미리 예고한 그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회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협력, 기조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RF가 아세안 외교안보 포럼 아닙니까? 근데 아세안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북한과 사이들이 좋은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리용호 외무상과 단둘이 만나는 거를 다 거부했다는 게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언이거든요. 네, 그 맞다면은 굉장히 그동안 좀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던 국가들도 거리두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의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유엔 결의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대 0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RF 같은 경우 매년 외교부 기자들이 가장 좀 가슴 두근거리게 기대하는데요. 저도 외교부 출입할 때 늘 이제 그랬었는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 결국은 북한과 남한의 외교 장관이 만나느냐 그 여부와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웬만하면 남측 외교장관과 어떤 만남을 거부했고 나오면서 뭐 종이를 하나 날리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다던가 아니면 지나가면서 기자들한테 한마디 툭 던지는 걸 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 3분 정도 저렇게 잠깐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아마 만찬 전인가 하는 그 좀 편한 자리였는데요. 그 한 3분간 만나서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했고 강경화 장관이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지만 당시 그 이용호 외무성이죠. 그 저분이 지금 기존의 입장 그러니까 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등등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 측의 어떤 대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설문 배포하는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변인 대신 북한의 입장을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의 핵보유가 미국이 떠드는 것처럼 세계적인 위협으로 되는가 아니면 미국의 하나의 위협으로 되는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핵문제 우리 군원 조선반도 정세격화의 군원이 바로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설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핵 위협이 군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의 핵과 탄도 로켓을 십상하게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에 대해서 단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변인이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리용호 외무상 연설문에 김영환 위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더 담겼습니까? 네, 리용호 외무상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 성명 그 내용을 갖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외교장관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논리적으로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볼까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두 차례에 걸쳐 우리는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줬다. 그리고 핵과 대륙간 탄도 로켓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명백하고 현실적인 핵 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7월 4일과 7월 28일 그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얘기하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다 덧붙여서 아까 대변인도 얘기했지만은 자신들은 이 때문에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본과 남조선 당국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상당히 강하게 얘기한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순화된 표현으로 얘기했고 딱 한 줄만 언급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연설이 외교장관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이니만큼 비교적 어떤 그 순화된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북한은 어쨌든 간에 분명히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우려되는 게 이제 국제 외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각가지 시나리오를 기사로 계속 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기자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시나리오를 담은 기사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표지에도 이미 한반도 핵전쟁이라는 그런 표지 그림을 실으면서 한반도에서 이런 핵전쟁 시나리오를 조금 내용을 실었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표지 사진인데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얼굴이 있고 가운데 이제 핵 구름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 시나리오를 저 그림 한 장으로 표지에 실으면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제목이네요. 그렇죠.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김정은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지만 전쟁에 빠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09년 1월에 대기권에서 다시 한번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고 나서 미국이 선제 타격 개념으로 미사일 발사적으로 타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은 특수부대를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우리나라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 참수작전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이 장사정포를 우리 수도권에 쏘면서 전쟁이 개시가 되는 거고 미국의 반격을 막기 위해서 단거리 핵미사일을 서울에 김정은이 발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이 대규모의 핵폭탄을 평양에 투하함으로써 전쟁을 종결을 짓는다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특수부대와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시나리오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절대 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예방전쟁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승원 평론가 보시기 어떠세요? 예방전쟁 많이 들어보셨겠죠. 예전에는 선제 공격, 이거 아마 그 아들 부시 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한 아들 부시 때 많이 나왔던 언어이기도 한데. 이라크 전쟁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그 대표적인 예죠. 당시에 미국은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라면서 그 명분으로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생화학 무기가 없었다는 걸로 이제 드러나긴 했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맥메스터 이 사람이 어떤 그 백악관에서 위치 같은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만 이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보여지고요. 정말 전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북한을 대화로 좀 이끌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레토릭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제 전화 통화해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 군사적인 옵션까지는 또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